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송 기자님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예,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하고요. 네. 또 11월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선고, 1심 선고도 있고 그래서 그 관련한 정치 현안을 갖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와 부적절한 일은 없었고 또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특검 임명 수사팀 구성은 삼권 분립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전반적인 좀 긴 시간 동안 기자들과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자, 우선 총론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론에 들어 있어서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 부분에 관해서는 대부분을 부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방어를 잘한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무슨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혼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에 대한 담화 같은 걸 보면 역풍이 세게 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이제 총론적 사과를 했기 때문에 역풍이 세게 분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럼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그래서 중간 어느 상황인데 이제 각 진영에 따라서 윤 대통령 이 회견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나 일단 역풍의 가능성을 일정 부분 차단한 거는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매하긴 한 상황이고 예전에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그 직후에 있었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그거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물론 예.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네.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끼기에는 네. 그런 거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성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오늘 정치부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대에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다 이제 이런. 아무튼 좀 더 머리를 숙이는 좀 깊숙한 사과, 그리고 혹시 좀 파격적인 어떤 네. 일종의 반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검 필요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대신 현재 야당이 낸 특검 법안은 굉장히 삼권 분립 문제가 있는 위헌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해서 그런 위헌적인 요소를 좀 제외하면 내가 네. 특검을 받을 용의도 있다. 이 정도까지 만약에 갔다 그러면 아마 이 대반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소에 좀 호의적인 그런 보수 언론 쪽의 논객들도 그런 주문을 좀 했었습니다. 차라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은 볼 수 없었고요. 오늘 총론적에서 내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이 말 자체가 좀 너무 옛날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좀 세련되게 새로운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뭘 잘못했다는 건지 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됐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면서 목소리가 녹음된 게 온 국민한테 지금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 김영선이를 내가 주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공관위에서 나한테 가지고 왔길래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난 그냥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건지. 어쨌든 공천 개입한 것 자체는 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좀 해명이나 사과 이런 걸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 이런저런 저는 국정 개입 정도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러고 특검은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글쎄요, 우리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에 동의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내일 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있고요. 다음 주 초에도 뭐 리얼미터나 이런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수치가 나올 겁니다. 네. 뭐 그걸 보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알 수 있겠죠. 국민 눈높이란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20% 아래로 떨어지는 그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 그 대통령의 담화 기자회견이 근데 과연 그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국민 할수 눈높이라는 것이 이제 좀 애매한 표현이고요. 이제 내일 갤럽 조사가 나오는데 네. 갤럽 조사는 화, 수, 목 이렇게 사흘간 조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그 내일 조사에는 반영이 안 될 거예요. 반영이 될 수가 없죠. 이미 끝났을 상황이니까. 목요일이면은 오전까지는 목요일이면 오전까지인데 아마 오전 정도면 대충 다 좀- 끝날 좀 거예요. 제한적이다. 조사가. 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영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다음 주 금요일 거를 봐야 네. 그게 그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거고 이제 그게 아니고 리얼미터 같은 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이제 그게 일부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또 ARS란 말이죠. ARS는 아무래도 이제 신뢰도의 문제에서는 조금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데니까 네. 아마 갤럽 조사, 면접 조사인 갤럽 기준으로 본다면 다음 주쯤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야당이 이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또 국정 쇄신을 이제 좀 바꿔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강하게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이제 오늘 그 담화를 했는지 그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그 여론조사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좀 내려가거나.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찍은 제 주위의 지인들도 오늘 회견을 보고 잘했다고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이 뭐 그만하면 된 거 아니야. 아이 뭐 좀 좋게 봐줘.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네. 있고. 그때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야 된다고 막 얘기했던 분인데 너무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잘했다 해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장면은 좀 보기 어려울 것 아닌가. 뭐 근데 또 민심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꼭 내용을 갖고 뭐 따지는 게 아니고요. 뭐 태도, 표정 이런 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 오늘 기자회견이 끝이 아닐 겁니다. 뭔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동, 후속 조처가 좀 더 나올 거예요. 뭐 제2부속실 문제라든가 또 인적 개편을 좀 뒤로 미루기는 했는데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뭐 조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제 민심이 움직이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일감으로는 이 정도 가지고는 국정 지지율 반등해서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야당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뭐 탄핵 그리고 이제 그 헌법 개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 그 담화가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뭐 탄핵에 대해서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하다. 이게 좀 평균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네. 또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민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난 토요일 집회에 모인 숫자에 대해서 이제 양쪽 엇갈리는 주장이 좀 있어요. 또 요새 이제 날씨가 기온이 좀 뚝 떨어져서 그런지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때 촛불 집회 이런 거하고는 좀 열기가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국민의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이런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한편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또 25일에 연이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이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이제 압박이다 이게 반발을 한 상황인데요. 생중계에 대한 판단은 이제 결국에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좀 결정이 날까요?
그게 이제 기준이 공적 이익입니다. 그런데 공적 이익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법원 최종 판결 때 있잖아요. 네. 2심까지 벌금 300만 원인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고 지금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바로 그 선고도 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2024년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확정 판결의 중요도, 어떤 공적 이익,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될 정도로 지금이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물론 판사는 다르지만 아니 지금이 높죠. 지금은 당장 이재명 대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장래 정치 지도자 항상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된 판결인데 이게 어떻게 공적 그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네. 지금 국회에서 일당입니다. 일당 대표 뭐든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정치적 미래는 저는 공적 이익에 부합한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인데 판사는 좀 다를 수도 있죠. 또 뭐 생각이 이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과거 어떤 사건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이 1심 선고는 공적 이익에 저는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기 대통령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선고 공판이기 때문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생중계로 해야 된다. 뭐 그런 당위성을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판사가 받아들이면 생중계하면 되겠죠. 뭐. 근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 역대 대선 주자들이 한 몇십 명은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 재판할 때 생중계한 적 있나요? 또 이제 1심 선고죠. 그래서 별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쪽 그 법조인들의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그렇게 길게 뭐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 거로 보십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인다? 네. 이걸 어느 판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 상황을 이제 좀 한번 지켜보죠.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니 다음 주도 아니고요. 네. 아마 뭐 15일이니까. 내일이나 그러니까 15일이 그 그러니까 선고니까 그 전에. 내일이나 다음 주 초쯤에 결정을 할 거예요. 내일이나 다음 주 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독일에서 만났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회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맞물려서 비명계 결집에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비명계 결집의 신호탄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요. 네. 경기도 내에 비서실장, 그다음에 부지사, 그다음에 수석 2명, 대변인 다 친문계 아니면 비명계로 채워놨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랬겠어요? 그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사시에 특히 이제 뭐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럴 때 본인이 플랜 B로서 비명계와 친문계를 끌어안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물론 뭐 본인이 독일 간 김에 만난 거지만 거기서 만났다 하는 이 자체는 저는 정치적 메시지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물론 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뭐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낭만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상당한 동요는 있을 수 있죠. 당내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플랜 B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당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비한 거라고 봅니다. 글쎄 뭐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거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적어도 기자라면 네.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나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그 선고 1심 공판을 앞둔
두 김의 회동, 전격 회동, 어떤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사자인 두 사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이게 이제 무슨 비명계 결집 신호탄 이런 식으로 읽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네. 그 연말에 뭐 들어오는 걸 좀 늦출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시각 차이가 나냐면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 안의 흐름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김동연, 김경수 이분들이 뭐 독일에서 만난다. 그렇게 해서 비명계 결집이 되나요? 그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이제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들 또 민주당의 지지층이 이렇게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럴 그 조짐이 전혀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고한 지지층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이재명계의 결집의 그 신호탄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저 뭐 김경수 뭐 김동연 이런 분들이 만나는 이게 신호탄이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뭐 어떤 계기가 됐든 이재명 대표가 무대에서 사라진다거나 갑자기 뭐 타격을 받고 정치적으로 뭐 지지율이 확 빠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자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대안은 뭐지라고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또 김동연 지사의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이 본인 기대보다는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임팩트 같은 게 좀 약하다. 이게 김동연 지사를 좀 좋아하고 좀 떠올라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약간 좀 아쉬움을 표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그 만남의 어떤 정치적 배경은 이제 확실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만 네. 이게 이제 정치 현실로 이렇게 현재화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만남의 의미는 있지만 현실 정치에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큰 뉴스로 정치면에서도 각 신문에서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두 개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게 나올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은 거기서 피선거권 박탈과 같은 그런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쪽이 훨씬 많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마 굉장한 불똥이 튀고 민주당에 뭐 난리가 날 거려. 근데 그런 거는 아직 아니니까 그때에 대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1심 선고에서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오면 당내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셨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그 뭐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고 형량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형량이라도 판사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을 예측했다가 하도 그 많이 틀려가지고요. 네네. 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대부분 다 그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기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법부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예측 조사를 뒤엎고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이제 우리의 추미애 관심사인데 트럼프의 재집권 우리에게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일 관계 강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거의 동맹처럼 하고 싶죠.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뭐 한미일 뭐 준동맹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아무튼 한일 관계를 대폭 개선해서 한미일이 같이 가는 이건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관계없이 미국 외교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네. 그게 현재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구도를 흐트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두 가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시절에 우리를 뭐 머니머신이라고 그랬나요? 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던데. 네. 아무튼 우리한테 대폭 방위비를 인상해 달라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게 다 피 같은 우리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한미 관계가 중요해도 윤석열 정권에서 방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북한하고의 관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자기가 관계가 좋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젖혀버리고 그냥 바로 북한하고 딜을 하려고 할 가능성. 그래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뭐 덜커덕 인정을 해버린다든가. 네. 그럼 우리로선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북한 핵 보유국을 우리가 머리 위에 얹고 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외교관들이 이럴 때 좀 일솜씨를 발휘해서 네. 이 트럼프로 인한 그 한반도 주변 정세 격변 이 시기를 좀 아주 잘 대처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보조금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압박이 커질 걸로 이제 예상이 그건 뭐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실관계가 좀 그 차이가 있어요. 뭐 방위비 문제를 뭐 몇 배를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주한미군의 방위비 절반 정도를 지금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 2배가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한미군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용병입니까? 우리가 다 부담해서 미군이 여기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에 여러 자기 업적이나 뭘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네. 아마 실질적으로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대폭 올리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절반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비롯해서 다만 이제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뭐 반도체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차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글쎄 우리나라만 딱 이렇게 표적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역이라는 건 다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제일 첫 번째 견제는 역시 중국 아닐까요? 네. 뭐 그런 점으로 본다면 또 우리 공화당 인맥이 의외로 탄탄합니다. 민주당 인맥보다 네. 오히려 더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면 충분히 저는 뭐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선거 전에 이제 뭐 이런저런 공약을 내세운 거는 실제 조율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남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도 잘 아시다시피 아니 김정은 위원장하고 자기가 친하다고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호락호락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양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되면 뭐 남한의 핵보유도 핵 개발도 네.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보면 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듯이 하는 그런 정도의 공약이 실제 실천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줄 논평을 들으면서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할 텐데 먼저 그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저희가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최선 또는 최악 뭐 이건 이제 다 그 평가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봤고 네. 다만 제가 보는 측면은 그래도 그 총론적이나마 사과를 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훨씬 더 악화될 거라는 예상은 일단 빗나갔다. 또 역풍이 불 거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한 줄 논평을 윤 대통령의 선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선방이었다. 네, 성 기자님. 그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이런 불길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안 냈어요. 그래서 왜 안 내냐고 했더니 그 측근들이 입장을 안 내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알아서 써주십시오. 뭐 반응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여권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미래 권력의 중심축인 한동훈 대표하고의 이 잔혹 드라마가 혹시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복잡한데
우리는 지금 국내에 김건희 여사 뭐 국정 개입 혐의가 아직 스모킹 건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탄핵도 아직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여론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의혹이나 이런 게 불거지면서 전국이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안전벨트 단단히 매야라고 하겠습니다. 요동에 대비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상반된 한 줄 논평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기자 대기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